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년 기자회견을 진행했죠.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이 정권에 주는 경고라고 평가했는데요. 막상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조작기소 특검에 대한 입장과 부동산 정책이 대표적이었는데요. 3부에선 부동산 정책 자세히 뜯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예상대로 외교, 군사 각 분야에서의 전략적인 결속을 과시했는데요.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서방에 맞서는 중국 중심의 단결이 두드러지는데 이 내용도 2부와 3부에 걸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전국의 투표소가 모두 91곳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태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규명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네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이 정권에 주는 경고라고 정의했고 우리나라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며 세제와 금융규제 강화 방침도 밝혔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8% 넘게 급락해 7,500선이 붕괴되고 코스닥은 1,000선이 무너지는 등 금융시장은 검은 월요일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1,550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7년 만에 평양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위원장과 북중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양국 간 외교와 군대 교류 강화 등 전략적 협력을 강조했는데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전면전 위기로 치달았던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 공방이 하루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최종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면서도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는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가 기존 50곳에서 41곳이 늘어난 총 91곳으로 확인됐습니다. 선관위는 사태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투표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6.3 지방선거 당일 서울 잠실 7동 제2투표소는 밤 늦게까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6시가 됐으니까 일단 번호표를 주고 투표를 한자는 좀 나중에 문제고. 선관위는 지금까지 투표용지가 실제 부족했던 투표소가 전국에서 모두 91곳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일 기준 50곳에서 사흘 사이 무려 41곳이나 더 늘어난 겁니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잠시라도 투표가 중지됐던 곳도 22곳에서 26곳으로 역시 4곳이 증가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선관위의 투표관리 부실 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4년 전 대선 당시 소쿠리 투표의 악몽을 잊기도 전에 재현된 참사에 정치권에선 사실상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 방안도 본물 터지듯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선관위가 행정과 해석권을 동시에 가졌다며 완장부터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고 국민의힘에선 투표 중단을 재선거 사유로 포함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위 완장찬 권한을 줄이려면 해석권을 줄여줘야 돼요. 공직선거법상에 좀 변화도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관위는 고쳐쓰기 어려운 기구라는 결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가족회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관위를 해체하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한몸으로 보였던 선관위와 법원 사이 연계를 깰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원장을 상임직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제시했습니다.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자 선관위는 일단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가 추가로 있는지 등을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상규명위는 외부 인사 6명으로 위원을 구성했는데 위원장은 조현욱 변호사가 맡기로 했습니다. 선관위가 이번 사태의 문제점과 원인, 책임을 철저하게 조사해 결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이미 선관위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간 상황이라 국민들이나 정치권이 진상규명위의 조사 결과를 온전히 수용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표명한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어제 오후 노 위원장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 지명을 해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했습니다. 앞서 노 위원장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틀 만인 지난 5일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이번 사태의 진상규명에 나섭니다. 경찰이 고발인뿐 아니라 투표하지 못한 시민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까지 진행하면서 합수본 출범 전부터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조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검찰청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 사안으로 규정했습니다. 투개표소 봉쇄로 정치사회적 파장이 나날이 커지는 만큼 검경 합동수사본부 출범이 예고된 가운데 경찰은 이보다 앞서 최대한 수사를 진척시키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사건 배당 나흘 만에 선관위 관계자를 고발한 시민단체 측을 불러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선관위가 이번 선거에서 더 많은 예산을 받고도 투표지를 적게 인쇄한 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횡령과 배임에 해당한다는 게 고발인 주장입니다. 권리만 뺏어간 게 아니고 국민의 그 돈까지 뺏어간 거고 훔쳐간 거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큰 범죄입니다. 경찰은 주말 사이 선거 사무에 동원된 공무원과 투표를 하지 못한 시민들을 상대로도 참고인 조사를 벌였습니다. 또 선거 사무 종사자들의 단체 대화방 내용을 확보하고 투표용지 인쇄업체를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통상적인 수사 절차와 달리 고발인 조사 전부터 참고인 조사가 이뤄진 건데 사실관계 파악에 속도를 내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합수본이 출범하면 이미 경찰이 수사하던 고발 사건 4건 모두 통합됩니다. 합수본은 진용을 갖추는 대로 관련 물증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는데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도 시간 문제라는 전망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농성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재선거 요구와 함께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들 사이 입장 차이로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서울 송파구 개표소가 있었던 올림픽공원 경기장 출입구 앞에 태극기를 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돗자리를 깔고 밤새 자리를 지킨 시민들도 있습니다. 투표함 반출을 막겠다며 지난 5일 시작된 개표소 앞 시위는 주말을 지나 평일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 단위 참가자 등 다양한 시민이 함께했던 주말과 비교했을 때 현장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전날엔 참가자들이 재선거 외 다른 구호는 자제했는데 여기에 부정선거란 단어가 더해진 겁니다. 하루 사이 분위기가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기운 모습인데 참가자들 사이 의견 차이가 드러나며 곳곳에선 실랑이도 벌어졌습니다. 핸드볼 여성 유소년 국가대표 선수들이 대회를 앞두고 연습을 위해 경기장 안에서 장비를 가지고 나오는 과정에서 일부 시위대가 막아서며 짐 검사를 요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이를 말리는 다른 참가자들에게 한국대학생 진보연합이냐고 따져 물으며 언쟁도 벌어졌습니다. 특정 단체가 주도하지 않는 만큼 현장에서 여러 의견이 충돌하는 가운데 시위는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선관위는 아직 개표함을 꺼낼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었죠. 이 자리에서도 지방선거 투표지 사태가 언급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면서 스스로 주권 감수성이 부족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6.3 지방선거 닷새 만에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도 화두가 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투표지 부족 사태에 관한 싱가포르 기자의 질문에 모범적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을 한순간에 망가뜨린 사안이라고 답했습니다. 민주주의 발전도가 낮은 국가들이 봐도 투표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못했다고? 상상하기 어려운 일일 겁니다. 충격일 거예요. 특히 정치적 목적으로 거짓 선동하는 부정선거론과 이번 사태는 완전히 다르다고 분명히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투표 결과에 큰 영향이 없다고 생각한 측면도 있었다고 털어놓으며 이 문제를 적극 지적해준 청년들에게 존경과 감사도 표했습니다. 투표지가 부족했던 잠시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청년 시위에 공감한다는 뜻을 내비친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둔감해졌다고 그럴까? 이 주권 감수성 부족? 이런 게 아니었나 싶은 반성이 저도 들더라고요.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엔 조정식 국회의장과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김민석 총리 등 사부 요인과도 투표지 부족 사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네 사람 모두 선거 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렸다.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한 목소리로 선관위를 질타했습니다. 행정적, 법적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선거관리 대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과 사부 요인이 단일 사건으로 회동한 전례가 없다고도 강조했는데 행정, 입법, 사법부 모두 뜻을 모은 만큼 이번 사태에 대해 신속한 후속 조치가 이뤄질 걸로 예상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또 관심을 받았던 건 부동산 정책입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와 금융규제 강화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이 달라질 거는 없다는 뜻입니다. 부동산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면서 선진국만큼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게 맞는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문제 가운데 제일 심각한 것이 부동산 투기라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나 투기 목적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 인상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어요. 서구 선진국이 하는 것만큼의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게 맞겠다. 그러면서 투기용 주택을 좀 내놓으면 엄청난 공급 여력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부동산을 오래 갖고 있다고 세금을 깎아준 것은 투기 권장 사회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계빚이 2천조 원에 육박한 점을 언급하며 금융과 공급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세제, 금융, 규제, 공급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조만간에 정리를 해서 한꺼번에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세제 문제는 7월 달이 돼야 아마 가능할 거고요. 이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 시장 현안인 전세난과 관련해서는 정상화 과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한 결과 전세가 줄었고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 전입한 결과 수요가 그만큼 줄었다며 대폭등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조금씩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세는 특이하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인데 결국 조금씩 사라지지 않을까 싶다고도 말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결과에 부동산 민심이 반영됐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상승 압력을 잘 막아왔다고 생각한다며 나쁜 영향보다는 좋은 영향이 차라리 더 많지 않았을까 싶다고 답했습니다. 제가 1월 달부터 소위 말하는 구두 개입을 통해서 이걸 좀 이렇게 눌러놓지 않았으면 엄청나게 폭등했을 거예요. 그러면 폭등한 지역의 사람들이 민주당을 찍냐? 시장은 다음 달 세제 개편안에 다주택자와 초고가주택 소유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방안과 비거주 1주택자 대상 장기 보유 특별공제 축소 등의 대책이 담길 것으로 전망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월 17일 대전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새 지도부를 뽑기로 했습니다. 지방선거 책임론으로 잡음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또 다른 역할을 주문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민주당 비당권파 이현주 수석 최고위원이 6.3 지방선거 결과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았습니다. 당이 이재명 대통령 지지도에 의존한 나머지 지역별 민심에 부합하는 전략과 비전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며 쓴소리도 덧붙였습니다. 전국적인 큰 승리를 거뒀다고 자평한 정청래 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나선 겁니다. 당내에선 이 최고위원이 지도부 사퇴에 물꼬를 튼 거다, 백서보다 책임지는 모습이 먼저라는 등의 목소리들도 터져나왔습니다.
이처럼 정 대표 책임론이 거세지자 당권파들은 참지 않았습니다. 사퇴는 곤란하다, 지도부로서 잘 마무리해야 한다는 엄호 의견을 넘어 송영길 의원이 무소속 김관영 후보를 옹호한 건 해당 행위라는 등 당권 경쟁자 견제에도 나섰습니다. 나아가 지방선거가 찝찝한 승리가 된 건 당 일각의 정청래 흔들기도 있었다고 반격했습니다. 선거 과정 속에서 이런 여러 목소리들이 하나로 통합되지 못하고 단결하지 못해서 아쉬운 결과. 선거 결과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전당대회 전초전 양상으로 번지는 가운데 이제 시선은 사실상 당권 도전을 공식화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1주년 회견에서 나온 대통령의 이 말도 당 안팎에서 잔잔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단기간 내에 구체적 성과를 많이 낸 내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잘해줬죠. 이제는 또 다른 역할을 맡는 게 더 적정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역할을 바꾸게 됐는데. 민주당은 오는 8월 17일 대전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차기 당대표를 선출합니다. 2028년 총선 공천권이란 막강한 권한에 차기 대권 교두보로도 평가받는 만큼 개파 간 경쟁도 전면전으로 치닫는 분위기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쏟아지는 사퇴 요구에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다가오는 원내대표 선거가 장동혁 체제 존속의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뒤 장동혁 대표는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자처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부동산 지옥은 외면한 채 자화자찬만 늘어났다. 정상 사회를 언급하지만 공소 취소 추진이 가장 심각한 반칙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이재명 유니버스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재명의 세상에는 국민이 없습니다. 간담회가 끝날 무렵 자리를 뜨려는 장 대표에게 선거 책임론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 지방 결과에 따른 대표의 거취 표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7초간 침묵 끝에 즉답 대신 역질문을 던지며 사퇴설을 일축했습니다. 제가 되물을게요. 객관적인 데이터를 놓고 여러분은 이번 지선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상당히 선전했다는 일부 당 지도부 평가를 객관적이라고 표현한 건데 장 대표는 선거 이후 별다른 반성 없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만 전력 투구하는 모습입니다. 휴일에도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가린 채 잠실 개표소 집회 현장을 찾았는데 정치쇼라는 민주당 비판과 함께 당내에서도 반발이 계속됐습니다. 당내 최다선인 6선 조경태 의원은 선거에 패배하면 물러나겠다고 했던 지난 전당대회 당시 약속을 언급했습니다. 지방선거 패배했을 경우에 물러나겠다, 책임을 지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사퇴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사선 김도읍 의원이나 초선인 김재섭 의원 등 장 대표 거취를 둘러싼 공개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대여투쟁으로 자신의 퇴진론 방어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통해 부의장 후보에서 떨어진 조경태 의원에게 30표 가까운 표가 몰리는 등 물밑 실력 행사도 여전한 터라 거취론 내용은 당분간 반복될 전망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이번엔 중동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습 자제 촉구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호응하면서 일단 전면전 위기를 넘기게 됐습니다. 트럼프는 이란과 최종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면서도 해상 봉쇄는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으로 가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이스라엘과 이란 모두 공격 중단을 선언을 했죠? 네, 잠시 전 악시오스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네타냐후 총리와의 통화는 어젯밤 이뤄졌고요. 이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이란 전쟁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혼자 싸워야 할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 총리와의 통화에서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을 자제할 것을 요청한 건데요. 뉴욕타임스는 미국과 이스라엘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한 뒤 이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양측의 공격 중단을 촉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 1시간 만에 이란과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공격 중단을 선언한 건데요. 이란군은 상대가 먼저 휴전을 요청해 동의했다며 이스라엘과 이란의 공격이 재개되면 등가 대응이 아니라 더 파괴적인 보복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و هرگز سر تسلیم در مقابل دشمنان بازنده در جنگ فرود نخواهند آورد و در صورت تداوم تجاوز و شرارت با شدت بیشتری با آنها برخورد خواهد شد.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이란에 대한 공습을 당분간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란이 공격을 재개하면 강한 무력으로 대응하겠다고 맞받았습니다. 네타냐후 총리 발언도 들어보시겠습니다. ביממה האחרונה, איראן וחיזבאללה ניסו לכפות עלינו משוואה חדשה. והמשוואה הזו היא בלתי נסבלת ובלתי מתקבלת על דעתי. 이란과 이스라엘 모두 공격 재개 시 보복하겠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양측 모두 공격 중단에 나서면서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도 위기를 넘기게 됐습니다. 네, 미국과 이란의 최종 협상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 무지와 어리석음의 방해를 받지 않는 한 최종 협상은 진행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타결에 근접했다면서 현재 시간으로 오늘이나 내일, 수요일까지는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죠. 11일 북중미 월드컵 개막 전에 종전 양해각서에 합의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도 상황이 빠르게 진전될 거라며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종 협상 타결까지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는 계속해서 최대 효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blockade is unbelievable. There's never been a blockade like that. The Navy is, we have the greatest military anywhere in the world. There's never been a military like it. 미국은 지난 4월부터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서 이란 항구를 오가는 선박의 통항을 차단해 이란에 자금줄을 쥐고 있는데 이런 대이란 해상 공세 강화로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오늘 X에 올린 글에서 해상 봉쇄를 뚫으려고 시도하던 팔라우 국적 유조선을 공습해 무력화했다고 밝혔는데요. 오만만의 국제 수로를 통해 이란으로 향하던 유조선이 미군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정밀 유도탄으로 공격했고 뉴욕타임스는 선박 화재로 승무원 전원이 대피했다고 전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란 전쟁이 100일을 넘어서면서 이 두 달간의 휴전 연장과 비핵화 협상을 골자로 한 양해각서 합의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우려했던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면전은 위기는 막았지만 이란의 핵무기 개발 포기와 농축 우라늄 처리, 또 동결 자금 해제 요구 등 핵심 쟁점에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북중 정상회담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선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대신 협력 강화에 한층 더 방점을 찍었는데요. 서방에 맞서 중국 중심의 연대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려 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7년 만에 평양을 찾은 시진핑 주석은 양국의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我愿同总书记同志一道以这次访问为契机，加强对新时期中朝关系的顶层设计和战略指引。 김정은 위원장도 시 주석의 첫 해외 방문지가 평양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양국 관계가 흔들림 없이 유지되고 있음을 과시했습니다. 그 어떤 국제 정세의 격변 속에서도 역사의 검증을 받은 조중 친선 관계가 얼마나 공고한가를 다시 한번 과시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진핑 주석은 외교와 법 집행, 군대 분야의 교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고 국경 통상구 전면 개방과 인적 교류, 경제무역 협력 확대도 제안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화답했습니다. 북중 관계가 북한의 제1 전략 사업이라고 강조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확고한 지지도 재확인했습니다.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대신 양측 모두 전략적 협력에 방점을 찍었는데 북한이 거부하는 비핵화 문제를 언급하지 않으면서
미국에 맞서 북중러 연대 강화를 모색한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상회담 뒤 이어진 만찬에서 시 주석은 양국 관계는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에 서 있다며 중요한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고, 김 위원장도 새로운 정세 변화에 맞춰 양국 관계를 추진하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정상회담이 북중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하고 서방에 맞서 중국 중심의 연대 강화를 추진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러시아와의 밀착을 지렛대로 활용해 경제적 실익을 극대화할 기회를 확보하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미 국무부는 베이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유된 목표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중 정상회담 결과에 따른 논평 요청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난달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북한 비핵화 목표를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는 뜻입니다. 북중 정상회담 결과 관련 발표나 보도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는 상황 속에 미국은 북한을 비핵화하겠다는 목표를 견지하고 있고 중국과도 이를 공유하고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6월 9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오늘부터 9박 10일 동안 유럽 순방에 나섭니다. 첫 방문국인 벨기에에선 현지 시각으로 10일까지 1박 2일 동안 머물고 벨기에 총리와 또 EU 집행위원장과 각각 정상회담을 합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 오전 국회를 찾아 새로 선출된 22대 국회 하반기 국회의장단을 예방합니다. 청와대는 강 실장이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등과 함께 조정식 국회의장과 남인순, 박덕금 국회 부의장을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축하 의사를 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4박 5일 방한 일정을 마치고 오늘 오전 10시 김포공항에서 전세기를 타고 한국을 떠납니다. 지난 5일 입국한 황 CEO는 삼성과 SK, 현대차와 LG, 네이버 같은 국내 주요 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인공지능 반도체 공급망과 피지컬 AI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젠슨 황 CEO는 오늘 방한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이번 방한 일정 숨가쁘게 이어졌는데요. 어제도 빡빡한 일정이 계속됐습니다. 아침부터 오후까지 국내 주요 기업들을 잇따라 방문했고요. 서울대 강연에선 학생들에게 도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방한 나흘째, AI 동맹 강화에 방점을 찍은 젠슨 황의 하루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아침부터 종로구 SK 본사를 찾은 황 CEO는 이번 방한 기간에만 벌써 세 번째 만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나란히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메모리 공급을 넘어 SK그룹 전체 차원에서 AI 인프라 전반을 아우르는 전략적 동맹을 맺기로 한 선언은 어느 때보다 자신감 넘쳤습니다. Expand our market reach together so that SK hynix and NVIDIA will diversify our partnership beyond AI factories. Grow AI factories and diversify even beyond into robotics and other computing platforms. SK 방문 뒤 달려간 곳은 여의도에 있는 LG 트윈타워. LG와의 협력 키워드는 로보틱스입니다. 황 CEO는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만나 엔비디아의 AI 칩과 LG의 로봇 기술을 접목해 AI 전반에 거쳐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서울대를 찾아 미래 AI 인재들과의 소통 시간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주차장에서부터 황 CEO를 연호했는데 흡사 글로벌 스타를 맞이하는 팬미팅 분위기였습니다. 연단에선 황 CEO는 학생들에게 AI와 로봇이 산업 전반을 바꾸는 지금이 가장 큰 기회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I am so jealous of you because you're graduating at exactly the right time, armed with incredible technology. It's a great opportunity for you to shape this technology, to apply this technology, to take advantage of this technology. 농담을 섞어가며 연설하던 황 CEO가 유머 감각을 발휘해 자신을 K 젠슨이라고 불러달라고 너스레 떨자 뜨거운 환호성이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When I left this morning, I was just Jensen. Now, I am K Jensen. Yes.
Yeah. So next time I come back, call me Kay Jensen. 피지컬 AI를 고리로 협업 중인 현대차의 사옥에 들러 정의선 회장을 만난 뒤엔 대규모 AI 인프라를 함께 구축하기로 한 네이버에 들러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대학교 기업들을 만나주시면서 우리 문화와 우리 기업들을 전 세계에 많이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고통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젠슨왕과 제가 협력성 가운데는 항상 제가 쏘는 걸로.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의 회동 뒤엔 국내 AI 스타트업 벤처기업 관계자들과 파트너 방안을 논의하며 막바지 일정을 마무리한 황 CEO. 미래 AI 생태계의 핵심 파트너로 지목한 한국에서의 시간이 아까운 듯 방한 첫날부터 막바지까지 수음 가쁜 일정을 소화한 황 CEO의 이번 비즈니스 여정은 AI 강국으로의 발돋움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적지 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자, 방금 보신 젠슨왕 CEO의 방안은 어떻게 보면 호재인데요. 증시에 미친 영향은 아주 제한적이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8% 넘게 폭락했습니다. 서킷 브레이커의 사이드카까지 발동되기도 했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 함께 주저앉았습니다. 류환홍 기자입니다. 주말 전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0% 이상 폭락한 충격에 코스피는 8.3% 내린 7,484로 장을 마쳤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30만 전자와 200만 닉스를 내줬고 젠슨황 효과에 네이버만 9% 급등했습니다. 코스피가 8,000선 아래로 내려온 건 지난달 15일 장중 8,000피 달성 후 14거래일 만입니다. 장 초반 지수가 급락하자 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서킷 브레이커가 올해 세 번째 발동됐고 해제 후에도 급락이 이어져 올해 11번째로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개인만 순매수를 했고 외국인 투자자는 21거래일 연속 팔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코스피 급락에는 고환율 충격도 한몫을 했는데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1,550원대에서 출발했습니다. 주간거래 종가는 1,530원대로 내려왔지만 해외 여행객이 많이 이용하는 공항 환전소 환율은 이미 1,600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연준의 긴축 가능성이 부각이 되고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도가 진정이 안 되고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이 이어진다고 하게 되면 원달러 환율은 지난 금융위기 때 봤던 고점 1,570원까지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코스닥은 9%나 내려 1,000선을 내줬고 올해 네 번째 매도 사이드카와 올해 두 번째 서킷 브레이커가 연이어 발동됐습니다. 코스피가 최고점 대비 16%나 하락하면서 단기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는 설명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과는 무관한 그런 좀 수급적인 이슈다. 어쨌든 우리나라가 워낙 지금 많이 올랐었고 과열이 됐기 때문에 그 반대급부의 좀 상황이 지금 아래쪽으로 좀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주엔 네 마녀의 날로 불리는 국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과 미국의 스페이스X 상장이 예정돼 있어 변동폭이 더 커질 수 있어 보입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지난달 서울의 민간 아파트의 이른바 국민평형 1년 평균 분양가격이 처음으로 21억 원을 넘어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2월 결산법인의 일감 몰아주기와 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이번 달 3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밝혔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우리 경제에 대한 판단을 경기회복세에서 한 달 만에 완만한 개선세로 되돌렸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이마트와 신세계 프로퍼티 대표이사를 맡습니다. 경기 용인 아워홈 공장에서 50대 작업자가 끼임 사고를 당한 것과 관련해 김태원 아워홈 대표이사가 사과했습니다. 임금 인상과 인사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준법 투쟁을 하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삼성그룹 초기업 노조 탈퇴를 추진합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또 예년보다 선선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6.4도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28도로 이맘때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큰 일교차 염두에 두시고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강원 남부와 산간, 경북 북동 산간에는 오후 한때 요란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또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오전까지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강한 자외선과 오존을 주의하셔야겠는데요. 특히 남부 일부 지역은 자외선 지수가 위험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6.4도, 청주 17.2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어제보다 2도에서 많게는 7도가량 높겠는데요. 서울 28도, 광주 30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전국의 투표소가 모두 91곳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태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규명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네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이 정권해주는 경고라고 정의했고 우리나라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며 세제와 금융규제 강화 방침도 밝혔습니다. 젠슨왕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4박 5일 방한 일정을 마치고 오늘 출국합니다. 지난 5일에 입국한 젠슨왕은 삼성과 SK, 현대차와 LG, 네이버 등 국내 주요 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인공지능 반도체 공급망과 피지컬 AI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7년 만에 평양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위원장과 북중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양국 간 외교와 군사교류 강화 등 전략적 협력을 강조했는데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네, 다시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실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전국의 투표소가 어제 기준으로 모두 91곳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일 브리핑 이후 진행된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 상세 파악 과정에서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이 예상돼 용지를 추가로 송부한 투표소는 모두 140곳이며 이 가운데 송부된 투표용지를 실제로 사용한 투표소는 91곳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잠시라도 투표가 중지됐다가 재개된 투표소는 모두 26곳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발생 투표소는 지난 5일 선관위 발표 기준 50곳에서 41곳이 늘었고요. 실제 투표 중단 투표소도 22곳에서 4곳이 증가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규명위원회를 출범시킵니다. 중앙선관위는 내일부터 열흘 동안 투표용지 인쇄와 수급 관리 같은 사태 전반을 조사하는 투표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진상규명위는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출신인 조현욱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고 시민단체와 법조계 등에서 추천한 모두 6명의 외부 인사로 구성됩니다. 선관위는 진상규명위의 조사 기간은 연장할 수 있고 투표용지 부족 상황 발생 뒤 투표소 운영 상황과 당시 보고 체계 등도 함께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여야가 국정조사에 대해서 시동을 건 데 이어서 특검 추진에도 뜻을 모았습니다. 선관위의 부실 대응을 거세게 비판하며 관련 조사와 제도 개선을 한 목소리로 언급했는데요. 다만 재선거 추진 같은 정쟁 소지는 남아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나란히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면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닷새 만에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원인과
경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을 규명하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및 경찰 폭력 진압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조사 대상부터 기간, 특위 구성을 놓고 벌써 이견이 팽팽한데 조만간 원내 지도부 간 협상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발빠르게 특검법까지 발의했는데 원론적 추진 방침을 내걸었던 민주당도 이해 질세라 화답했습니다. 초유의 참정권 침해 사건을 놓고 여야가 간만에 뜻을 모은 건데 방점은 저마다 달랐습니다. 민주당은 선거관리와 관계없는 정치적 목적을 앞세우면 안 된다며 야당 공세에도 적극 방어에 나섰고 갑자기 난데없이 왜 대통령과 청와대를 끌어들여서 국정조사 대상으로 하자고 합니까? 그건 좀 이해할 수 없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정조사나 특검보다 전면 재선거가 우선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국정 책임자인 대통령의 책임은 없는 것입니까? 국민들의 재선거 요구에 이재명이 반드시 제대로 된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자당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긴 서울 선거를 다시 하자는 행정심판까지 하겠다고 나선 상황. 개혁신당도 재선거 추진을 공식화했는데 다만 서울 송파구 등 실제 투표용지 부족으로 참정권이 침해된 지역에 한한 부분적 재선거를 제안했습니다. 실제 국민들이 투표 못했던 투표소들만 하게 해주자. 이거는 당리당략의 문제도 아니고 좌우의 문제도 아니잖아요.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실제 조사 결과를 봐야 한다며 재선거 추진엔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헌정사상 첫 선관위 대상 국정조사 역시 조사 범위와 위원 구성, 여기에 위원장은 여야 중 누가 맡을지 등을 두고 적지 않은 잡음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부정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제외한 4부 요인과 함께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대책과 해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오후 조정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등 4부 요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회동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 주권 행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 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헌법기관들의 책임자들이 공식적인 논의를 해보자고 언급했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번 사태는 진영의 문제가 아니고 일각의 음모론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추진해 진상규명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추가로 접수되며 전체 접수 건수가 4건으로 늘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 도태우 변호사가 이끄는 선진변호사협회는 어제 서울 잠실 7동 주민 등 35,216명을 대신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확인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위헌 확인 헌법소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수량관리 소홀로 전국 67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초래돼 국민 주권과 참정권이 침해됐다는 취지입니다. 가처분 신청은 미세용 투표용지와 기표 완료된 투표용지 같은 핵심 소송 자료의 현상 유지를 위한 것으로 도 변호사는 이 자료들이 이동, 반출, 폐기, 훼손될 경우 본안 판단의 실효성이 중대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으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오늘 새벽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당수가 2030 젊은 세대로 추정되는데요. 무엇이 이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는지 김승환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이번 선거 개표소로 사용된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주변에 시민 수천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목소리 상당수는 2030 젊은 층입니다. 유모차를 끌고 나온 젊은 부부가 보이는 등 가족 단위 참가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선동하지도 선동당하지도 말고 끝까지 평화를 지키며 문제를 해결하자는 안내문이 곳곳에 붙었습니다. 현장에는 부정선거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온 일부 참가자들도 있었지만 상당수는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이었습니다. 아니요, 상관없어요. 자유롭게 하도록 내주라고요. 아시겠어요? 아니요, 상관없어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자주적으로 하잖아요, 지금. 전문가들은 국가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했다는 인식이 청년층의 분노를 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입시와 취업, 부동산 등에서 공정성 문제를 민감하게 받아들여온 세대가 이번 사태 역시 같은 맥락에서 바라봤다는 겁니다. 독립된 선관위의 문제이지 이게 이재명 정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2030 청년들이 어떤 이와 같은 정의감에 불을 붙이고 있는 상태인 것이고 일부 참가자들이 특정 언론이나 정치인들에게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긴 했지만 이번 사태를 특정 진영 집회로만 해석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공정성에 민감한 청년 세대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절차에 대한 신뢰성을 되물으며 집단 행동에 나섰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질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6.3 지방선거 이 결과와 관련해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긴 했지만 국민이 저 또는 정권에 주는 경고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겼느냐 졌느냐는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겨야 하는 곳을 졌다면 문제가 다르고 최소한 성공은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당이 집권했을 때와 야당이었을 땐 당연히 달라야 하고 야당은 창을 잘 써야 하지만 여당은 그릇이 돼야 한다며 최대한 많이 모아서 포용과 통합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대체로 낮다면서 다음 달 세금 제도를 정비하면서 투기 목적 부동산의 보유 부담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부동산 정책 방향을 묻는 질문에 서구 선진국이 하는 것만큼의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게 맞는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제와 금융, 규제, 공급 이런 것들을 조만간 한꺼번에 정리하려 한다며 세제 문제는 7월이 돼야 가능할 거라고 답했습니다. 네, 이번엔 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2달 만에 재개된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 공방이 전면전 위기로 치달았다가 하루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양측이 일단 교전을 중단한 건데요.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이란군은 이스라엘의 베이루트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 본토에 20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퍼부었습니다. 반격에 나선 이스라엘군은 이란 주요 도시에 2차례 보복 공습을 실시했습니다. 전투기 수십 대로 이란 중서부 방공망 9곳과 남서부 석유화학단지를 폭격했습니다. 그러자 이란군은 다시 이스라엘 하이파의 석유화학시설을 타격하며 영내 모든 에너지 시설로 확전을 위협했습니다. آمریکا مسئولیت مستقیم داره در هر اقدامی که رژیم صهیونیستی در رابطه با نقض صلح و امنیت منطقه‌ای در قبال ایران انجام میده. 군사 충돌이 전면적 위기까지 치닫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를 통해 즉각 멈추라고 양측에 촉구했습니다. 이에 이란군이 먼저 이스라엘에 대한 작전을 중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레바논 남부를 계속 공격하면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압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뒤 이란에 대한 공습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במידה שמשטר הטרור יעשה את הטעות ויחזור לתקוף אותנו, נגיב בעוצמה. 네타냐후 총리는 또 현재 이란과 헤즈볼라가 그 어느 때보다 약해진 상태이지만 이들을 상대로 한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군사작전을 계속한다는 방침인데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를 또 공격하면 베이루트 남부 다히에를 다시 타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이란과 이스라엘의 공습이 일단 하루 만에 중단됐지만 레바논 상황에 따라 언제든 재개될 가능성도 여전합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를 뚫으려고 시도하던 빈 유조선 한 척을 공격해 무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지역 미군 작전을 총괄 지휘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오만만의 국제 수로를 통과해 이란으로 향하던 팔라우 국적 마리백수호를 무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승조원이 미군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항공모험 에이브라함 링컨호 소속 FA-18 슈퍼 호넷 전투기가 선박의 기관실과 조타실로 정밀 유도탄을 발사했다며 마리백수호는 더 이상 이란으로 항해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우리 기업들과 초대형 AI 인프라 구축에 나섰습니다. SK와 네이버, 두산 같은 대표 기업이 엔비디아와 함께 AI 팩토리 생태계를 구축하는데요. 업체들은 내년에 AI 팩토리를 한국에서 처음으로 가동하고 아시아 전역으로 사업을 확장한다는 구상입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삼겹살 회동 이틀 만에 2차 깐부 회동을 함께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예고한 대로 구체적인 협력 방안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차세대 AI 생산기지인 AI 팩토리 구축에 함께 나서기로 했습니다. AI 팩토리는 데이터를 원료로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컴퓨팅 자원 지원에 최적화된 거대한 디지털 공장입니다. AI has finally become profitable, which is the reason why building these AI factories is so important. When some SK그룹은 AI 반도체와 AI 클라우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합니다. 특히 SK텔레콤은 엔비디아 플랫폼 기반의 AI 클라우드 구축을 추진하고 SK하이닉스는 AI 팩토리에 필요한 차세대 메모리 공급을 담당합니다. SK is going to be the neo cloud provider. The main is that the AI data center, AI factories we need, and Korea needed a lot of AI infrastructures. 젠슨 황 시구의 박정원 회장이 직접 시타자로 나서 양사의 협력 관계를 과시한 두산도 AI 팩토리의 미래를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AI 팩토리용 메모리를 개발하는 등 공장 운영에 두뇌를 제공한다면 두산은 이에 필요한 전력과 핵심 소재를 제공하는 심장을 담당합니다. 네이버는 국내 최대 규모 데이터 센터인 각세종을 전초기지로 활용해 글로벌 AI 팩토리 사업을 추진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젠슨 황은 네이버 사옥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과 전 세계에 거대한 인공지능 클라우드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결국 엔비디아가 반도체와 전력, 소프트웨어에서 AI 팩토리의 확장까지 사업 전반을 한국 기업들과 함께 구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Semiconductors, particularly with memory technology, is world class. The second, of course, is heavy industries. The world, in order to create new industries, need heavy industries. That world is extremely complex, and South Korea is completely world class. 다만 AI 인프라가 엔비디아의 GPU와 소프트웨어 플랫폼 중심으로 구축되기에 특정 기술 생태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향후 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는 만큼 AI 생태계 확장이라는 기회 속에서 기술 종속 과제를 어떻게 풀어낼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LG와 현대차 사옥을 잇따라 찾아 피지컬 AI 분야의 협업 밑그림도 구체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제조업 기반과 높은 인공지능 잠재력을 갖춘 우리 기업들과 손을 잡고 이 분야의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의 현대차 그룹 본사 방문의 핵심 키워드는 로봇과 모빌리티였습니다. 자족 보행 순찰 로봇 스팟이 황 최고 경영자를 맞이했고 정의선 회장은 기아의 다목적 전기 승합차를 직접 소개하며 시승을 도왔습니다. 가상 공간에 머물던 인공지능이 화면 밖에서 물리적 형태를 얻고 현실 세계로 확장되는 피지컬 AI. 한국 기업의 차량과 로봇 등 현실에 인공지능을 적용해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겠다는 게 엔비디아의 구상입니다. The next wave of AI is mobility and physical AI. This is the future. This is the time for Hyundai. Wow. This is your time. This is your time. 이에 앞서 황 최고 경영자는 서울 여의도 LG그룹 사옥을 찾아 구광모 회장과도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가전기업에서 피지컬 AI 기업으로 탈바꿈하려는 LG와의 핵심 협력 분야로 로보틱스를 꼽으며 기술력을 칭찬했습니다. 두 기업은 데이터 구축부터 시뮬레이션, 학습까지 로봇 개발 전 과정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Build their data centers today. So across the entire span of everything NVIDIA does, from robotic systems to the AI factories. 캘리포니아에 초대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또 가서 앞으로 많은 협력에 대해서 논의할 생각입니다. 이와 함께 황 최고 경영자는 한국의 인공지능 산업단지로 조성될 새만금을
실리콘밸리에 빗대 새만금 AI 밸리라고 언급하면서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4박 5일 방한 일정을 마치고 오늘 출국합니다. 황 최고 경영자는 오전 10시 김포공항에서 전세기를 타고 한국을 떠납니다. 지난 5일 입국한 황 최고 경영자는 삼성과 SK, 현대차와 LG, 네이버 등 국내 주요 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인공지능 반도체 공급망과 피지컬 AI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게임업계와 인공지능, 로봇, 스타트업 관계자와 회동하고 서울대를 방문하는 등 산업과 학계를 아우르는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특히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혜진 네이버 의장과의 삼겹살 회동, 또 두산베어스 홈경기 시구 등을 통해 격이 없고 친근한 모습도 연출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하는 등 어제 증시는 폭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8.29% 내린 7,484로 마감했습니다. 앞서 1.38% 내린 8,048로 출발한 코스피는 개장 직후 8.37% 폭락한 7,477까지 주저앉으며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건 지난 3월 9일 이후 3개월 정도 만인데 지수가 전거래일 종가보다 8%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 동안 지속되면 발동됩니다. 서킷 브레이커 해제 이후에도 코스피 시장에서는 급락세가 이어지면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코스피가 8% 넘게 폭락하면서 삼성전자의 글로벌 시가총액 순위도 11위로 밀려났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시총은 1,727조 5,75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삼성전자 시총은 지난 2일 2,107조 5,833억 원을 기록해 글로벌 시가총액 순위 10위에 진입했지만 테슬라에 자리를 내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시총 1조 달러 클리업에 진입했던 SK하이닉스는 시가총액이 1,361조 9,742억 원을 기록하면서 8,890억 달러가량으로 내려오며 1조 달러 클럽에서 이탈했습니다. (6월 9일) 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511명이나 무투표로 당선됐다는 한겨레 신문 기사 보겠습니다. 1998년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숫자라고 하네요. 1990년대 지방선거 초기 지방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었고요. 기초의원은 무소속 출마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무투표 당선이 많았다가 2006년에 지금 제도로 안착됐습니다. 지방의원이 유급제로 바뀌고 기초의회에 중선거구제와 정당 공천제가 도입된 겁니다. 그렇게 무투표 당선이 급감했다가 서서히 늘더니 이번에 511명까지 불어났습니다. 무투표 당선 비율이 전체 지역구 광역의원의 13.6%, 기초의원의 13.2%에 달합니다. 경기 광명시의회에선 12명 중에 5명이 투표 없이 시의원 배지를 달게 됐고요. 경기 시흥에선 민주당 소속 임병택 시장이 무투표로 당선됐습니다. 특정 정당 지지세가 강한 곳에서 빈번한데 거대 양당 중심의 공천 구조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게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 아닌지 찬반 투표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지 목소리가 나오고요. 중대선거구제를 더 확대, 제도화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볼 동아일보 기사는 구환율의 여파를 다뤘습니다. 원달러 환율 1,500원대가 뉴노멀이 됐고 시민들의 생활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해외 직구를 줄이고 유학이나 해외여행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 1분기 온라인 해외 직구 카드 결제액이 직전 분기보다 13% 줄었습니다. 주소비층이던 2030 세대가 해외 직구를 줄이고 있고요. 관련 업체들도 어려움을 겪는 중입니다. 환율도 높고 비행기 표값도 비싸다 보니까 해외여행을 피하는 기류도 강합니다. 대학생 중에는 해외 유학을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요. 또 공공기관도 구환율 직격탄의 예외는 아닌데 코트라는 대학생 대상 해외 무역관 실습 제도를 2학기에 운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항 환율은 이미 1,600원대를 찍었습니다. 당분간은 고환율, 뉴노멀 현상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끝으로 한국이 재활용은 모범이지만 쓰레기 배출은 불량이라는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생활 폐기물 재활용률은 각각 70.8%와 19.5%로 우리나라가 3.5배 높습니다. 하지만 1인당 일평균 쓰레기 배출량은 한국이 1.17kg으로 일본보다 약 1.4배 많았습니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한국인 한 명이 1년에 427kg의 쓰레기를 버리는 겁니다. 배달 음식 한 번 시키면 플라스틱 용기와 일회용 수저, 포장 필름이 따라붙고요. 커피 한 잔에는 테이크아웃 컵과 뚜껑, 빨대, 컵 홀더까지 더해지죠. 우리의 소비는 간편해졌지만 버릴 건 더 늘었습니다. 1인 가구의 증가도 쓰레기 배출량을 키운 요인입니다. 아무리 재활용을 잘해도 배출량이 많으면 한계가 있죠. 생활 속 작은 습관 실천으로 쓰레기 총량 줄여보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6월 9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 날아온 드론이 이번에는 라트비아를 침범하자 프랑스 전투기가 출동해 격추했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은 러시아의 의도적 도발을 의심하며 확전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라트비아군은 현지 시간 8일 오전 10시 5분쯤 러시아 접경 베르즈갈레 상공에서 드론을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누가 드론을 발사했는지 특정하진 않았지만 러시아의 전자기 공격으로 러시아에서 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라트비아 상공에서 드론이 격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소속 프랑스 라팔 전투기가 동원됐습니다. Голосуем para дрон внутри Action PM NATO полнети. 나토 동부 전선격인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등 발트 3국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드론이 종종 넘어오곤 합니다. 그런데 최근 러시아 드론이 루마니아, 벨기에, 폴란드 등을 침범해 민간인 피해까지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유럽으로 전선을 확산하려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나토 회원국들을 더욱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런던을 방문해 영국, 프랑스, 독일 정상들과 러시아의 드론 공격을 규탄했습니다. 이들 4개국 정상들은 러시아의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휴전과 대화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냈지만 러시아는 응할 이유가 없다며 냉소적인 반응입니다. Макрон и Стармер и Мерц, они пытаются говорить о мире и одновременно акцентируют свои намерения содействовать киевскому режиму в производстве новых видов вооружений для продолжения войны. 라트비아 상공을 침범한 같은 날 러시아는 드론과 미사일로 하르키우 등의 86차례의 공습을 퍼부었고 우크라이나도 수백 대의 드론으로 응수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화요일 아침 출근길 어제보다 공기가 더 선선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6.2도로 예년 기온도 다소 밑돌고 있는데요. 일부 지역은 15도를 밑돌며 서늘하게도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28도까지 올라 이맘때 초여름 더위가 예상됩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전국 하늘 맑고 파랗게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강원 남부 산간과 산간에는 오후 한때 5mm 안팎의 요란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출근길 기온입니다. 현재 대전 15.4도, 강릉 13.6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낮습니다. 반면 한낮에는 어제보다 2도에서 많게는 7도가량 높겠는데요. 서울 28도, 대구 29도, 광주 30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심한 더위는 주춤하겠고요. 내일은 경기 북부와 강원 일부 지역에 비가, 모레는 중서부 곳곳에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오늘 낮 동안 뜨거운 볕이 내리쬐며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특히 남부 일부 지역은 자외선 지수가 위험 수준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